사고까지 있는데요. 한남대로 한남이 고가차도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남산 1호 터널 진입 이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해서 터널을 지나 사고 지점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하월곡을 못 간 지점 2차로 사고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여의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아이고 요새 진짜 덥습니다. 이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올 들어서 가장 높았던 33도입니다. 더위는 주말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특징적이죠. 이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오는 게 바로 요새 비인데요. 내일도 역시 예외 없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에는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면서 더위를 식혀준다고 하는데 내리는 비도 잠시일 뿐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최근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바깥 활동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로 선임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해서 방송 3법 추진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에요. 이제 뭐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네. 이제 거의 이제 그 포기한 상태. 아니요. 그냥 뭐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진 상태인 거죠. 이야. 네. 참 사진 봤어요?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제 인터넷을 막 달궜던 뜨거운 사진이 한 장 있죠. 무엇인가요? 어떤 젊은이가 지하철에서 가방을 꼭 껴안고 휴대전화를 완전히 움켜쥐고 네. 너무 열심히 자다가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진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 이준석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전 어제 그 사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전 사실 굉장히 신선한 감동을 느꼈는데 신선한 감동.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일상적인 것이 왜 우리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준석 의원 뭐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이준석 의원은 뭐 수행비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혼자 다니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자동차도 자기가 몰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준석 의원 당대표 시절에도 따릉이도 타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다른 의원들이 그런 모습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뭐 당직자가 뭐 초선 의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보좌진한테 앞으로 전화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야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우리가 특권이라는 거 맨날 말로만 특권 폐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계속 외쳐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고 지금 어제 봤던 그 사진 한 장이 더 이상 감동이 아니라 일상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세상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감동이 와요? 네. 근데 감동을 느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도 그 점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영향을 받으셔서 맞아요. 네. 그럼 자연스레 어느 정도 기름값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기름값도 네. 예리해요. 네. 참 그리고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요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주말에 단비를 기다리면서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단비일까요? 나는 제일 걱정인 게 내일 엄청 습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여름에 습해지면 안경 끼는 사람은 들어가면 그쵸. 앞이 안 보여요. 네. 혹해가지고. 예. 저는 오전에 운동할 계획이라 꼭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예. 자, 첫 번째 소식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6%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4%포인트 내린 66%였습니다. 2주 전에 실시됐던 직전 조사는 보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각각 취임 최저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에서는 외교가 10%포인트 상승하면서 23%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으로 정상외교에서 성과를 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고요.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1위로 꼽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3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와 관련해서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도 2%로 부정평가 중에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응답이 있었는데 신뢰한다는 응답이 28%,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대통령 긍정평가자, 국민의힘 지지자 70대 이상에서만 많았다라고 한국갤럽이 이야기를 했고요. 보수층, 대구, 경북 거주자 등에서는 신뢰와 불신이 팽팽하게 나뉘었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불신이 더 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서 위협적이다라는 응답이 60%가 나왔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6%로 나왔는데 이 오물풍선의 위협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느낀다라고 했고요. 정치 성향에선 보수가 진보보다 조금 더 높게 또 지지정당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 55%가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2%는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일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번 조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 1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 5%나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띄지만 동시에 동해 석유와 관련해 불신 60%이 포인트 이 점수도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기름 이게 믿지 않는다가 60%. 예? 저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권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돼 보세요. 자, 이게 기대한다가 60% 나왔다. 근데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준 거고, 윤 대통령 지지율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42, 보수에서 45%가 긍정률이 나왔어요.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층에서 40% 이하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됐다는 측면,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정권 차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어떤 조금 그 괜찮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수층이 다시 응집을 했을까? 예? 전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뭘까요? 글쎄요. 글쎄요가 글쎄요 때문에 그렇구나. 글쎄요가 뭐나. 근데 그 뭐냐, 이 웃지 마세요. 오물풍선 있죠. 오물풍선에다가 대북 확성기 이게 지금 잘했다가 55% 아니에요. 예? 오물풍선 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게 60%고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보수층의 안보 위기감이 결국 보수층을 다시 현 정권 지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가 60% 나온 거는 뭐냐면, 이거는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불필요한 위기가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대북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게 많은데 확성기는 잘하고 있다가 55%예요. 사실은 확성기를 북한은 더 싫어하거든요. 이게 좀 이 논리적 타당성이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보적 측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똑같아요. 30%.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 그동안 있었던 당원 당규 개정을 비롯한 뭐 이재명 대표 방탄당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오르기는 했지만 20%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의 원활한 이 운영을 위해선 최소한 한 30% 넘어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아오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오키의 법칙,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오키의 법칙은 여당과 일본은 수상이죠. 수상의 지지율을 합쳐서 50이 넘으면, 그러면 이게 이 국정이 돌아간다는 게 아오키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둘이 합쳐서 50이 안 된다. 그럼 이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오키의 법칙으로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 얼마나 났죠? 28인가요? 네. 28 맞나요? 네. 28에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이니까 합하면 58이죠. 그러니까 8% 정도 위니까 아직은 돌아간다라는 그런 결론을 26%입니다. 대통령이 26이에요? 그게 신뢰한다가 28이라서. 26이군요. 네. 그럼 26 더하기 30하면 56이니까 6%포인트 정도 위니까 아직은 돌아가는데, 6%포인트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슬아슬하다라는 걸 정권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권이든 권력 잡고 있으면 전부 어떤 생각하냐면, 난 역사에 남는 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다 이런 욕심은 있거든요. 근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는 벌써 이게 좀 아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정권 말기에.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이건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게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서 최상병 순직 1주기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순직 1주기는 7월 19일이고요.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면담 후에 국민께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는 안 된다.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도 면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서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앞장서서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응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또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에 특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현재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또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 달이 좀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물론 너무 신속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해병대원의 어머님께서 쓰신 편지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도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인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머님께서 정말 절절한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일단 빨리, 그리고 관계자들 전부 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편지를 읽은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께서 여기서 뭐 특검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아니고 경찰 수사 빨리 끝내라 이거거든요. 공감합니다. 이 해병대원께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공수처. 예?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지금 수사한 걸 빨리 끝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머님은 빨리 해야 된다. 당연하죠. 지금도 늦었어요. 그런데 특검 있죠, 이 특검. 특검을 만약 지금 통과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특검이가 어떻게 되냐면 빨라야 10월이래요.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늦게 되면 올 연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고 해병대원의 어머님께서 요구하는 이 절절한 목소리가 그대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수의 언론기관들이 좀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어머님께서 이 어머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정치권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받아들여서 빨리 수사 끝나게끔 압력을 넣어야 돼요. 예? 빨리 수사 끝나게 압력을 넣고 수사 결과 봤다. 근데 어머니께서 야 이거 뭐 처벌 이거 못 받을. 그때 빨리 상설특검이라도 해가지고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 어머니 유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특검이 들어가 이 합의를 해도 10월인데
10월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월 전이 아니라 7월이나 8월에 나와야죠. 그때까지 안 나오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얘기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족의 이 뜻을 최대한도로 정치권이 좀 받들어야 한다.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 좀 추가해서 다뤄드리면 일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만나서 이 관련해서 공수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를 했고요. 법사위가 이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21일에 열기로 하고 법무부,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고 이 소식까지 이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고속철이 처음으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고속철 좋죠. 예,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예, 속보 말씀드렸고요. 계속하시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친문계 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다시 영국 런던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갈등 조정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 전 지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을 한 건데요. 향후 정치 계획, 복귀 계획 뭐 이런 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연말 귀국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최대한 말을 아꼈고요.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한 이후 국회 운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고 무엇이 맞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야 원구성 대치 관련해서 파행 겪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영국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일의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의 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뒤에 연말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복역 중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된 바 있죠.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복권되지 않는다면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결단에 따라 김 전 지사의 정치 재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김경수 복권론을 공개적으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자, 연말 귀국을 예고한 김경수 전 지사 복권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복권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해주긴 해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공항에서 한 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 연루가 됐던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이 죗값을 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비슷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이 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분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친문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이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예를 들면 고민정 의원, 그 다음에 윤건영 의원, 그 다음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 세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세 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친문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의원,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숫자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남아 있어야지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됐을 때에도 나름대로 파급력이 굉장히 클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파급력이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조국 혁신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연대를 하는 것.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조국 혁신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남아서 일종의 조국 혁신당 사이에서과 민주당 사이에서 뭔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은 얼마든지 성립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중국과 우리 대표팀의 축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중국에서 우리 선수들에 대한 돈 없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저희가 더 잘하는데 왜 조롱을 받고 있는지조차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을 확산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는 도를 넘어 현재 중국 내 혐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한 중국 매체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이 탁구채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합성 사진을 올린 것도 언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한국의 많은 대표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최근에도 우리가 중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3대0 제스처를 했었죠. 이 관련해서 또 합성 사진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사실 중국이 못하는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탁구나 다른 스포츠들 보면 올림픽에서 중국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데 원래 권위주의 체제가 운동화는 확실하게 훈련시키죠. 네. 그런데 이렇게 팀 스포츠에선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 대표팀입니다. 저는 그 영상도 봤거든요. 중국 원정 관중들이 왜 3,000명 정도 왔는데 그 원정 팬들이 우리 한국 팬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비속어로 이제 욕설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언제 배웠나? 네. 뭐 아무래도 인접한 나라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는 당연히 경계를 해야죠. 예. 그런데 중국의 극우 민족주의도 여기에 그렇게 당연히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별 그렇게 크게 경계심을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아니 우리나라의 왕이 말이에요. 머리 막 찧어가면서 예? 그랬던 거 그게 뭐예요?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삼전도의 그렇죠. 그거 결국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병자호란을 비롯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한두 번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극우 민족주의는 또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못지않게 우리가 신경 쓰고 경계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중국의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이게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와 맞물리면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커져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요새 중국 같은 경우에 길거리 가다가 네. 잠깐 와봐요. 핸드폰 좀 봅시다. 이거 번호 풀어야지.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뒤질 수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권위주의적 경향과 극우 민족주의가 합해지면 이거 굉장히 폭발력이 커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축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죠?
그 유럽에서도 훌리건이라는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훌리건들은 그 훌리건의 소속 나라들은 권위주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나라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민족주의랑 합해지는 이게 훌리건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아주 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언제 또 우리를 못 살게 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내일 뉴스 앤 뮤직해요? 안 합니다. 안 하시네. 그럼 내일 안 들으셔도 되겠네. 우리 YTN 라디오. 예,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확실한 성능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나는 당신의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양치를 하는 순간에도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순간에도 차를 끓이며 여유를 찾는 순간에도 가족과 요리를 하는 행복한 순간에도 당신의 모든 순간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나는 수돗물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숙면을 책임질 베스트슬립. 최고의 플레이를 위한 최고의 수면으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싫어요.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깨끗한 물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드림 깊은 물. 자연드림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입니다. 정말 저도 김 의원님하고 오랜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과방위 간사 맡으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네, 아직 그렇습니다. 구성도 안 돼 있죠. 네. 그럼 회의하시기가 좀 힘드시겠네요. 아니에요. 안 저희가 힘드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7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분 이렇게 해서 20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네, 저희가 1차, 2차 전체 회의를 했는데 첫날에는 이제 간사 선출하는 첫날에는 13명 전원 출석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7분만 빼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 설치법 도합 방송 정상화 4법을 상정할 때는 12분이 참석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에는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 참석하지 않는 이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야당 단독으로 이 11개 상임위를 가져갔다. 그리고 7개 남은 거 이거 받아라. 이런 식에선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현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반영해서 국회가 관례 때문에 한 달, 2달 지연되고 여야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첫 개회가 되는 첫 번째 3일 내에 위원회를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선출 그리고요. 국회법 절차대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4월 10일 국회 선거 끝난 뒤에 5월 내내 여야가 협의하고 협상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당이 꼭 지켜야 될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수년 됐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건 아니겠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지명을 하고 선출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참석 안 하는 것
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국회법대로 절차대로 한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네. 10일 날 11개 가져갔다. 그죠? 네. 근데 7개는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7개가 네. 남아 있으면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가장 좋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이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전 있을 때 그때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1년 가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7개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2석 그러니까 이제 저희 172석이고 전체 야당까지 포함하면 191석인데 192석이죠. 예. 지금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n분의 1을 하면 7석을 갖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 7석을 갖는 건 맞는데 네. 나머지 7개 상임위원 그 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거는 맞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7개. 네네.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은 들어가지 않느냐, 국회를. 그러고 이제 7개 상임위만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에서 지금 상임위원장, 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야당의 공조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여당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11개 왜 단독으로 처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이 뭐예요? 뭐 어떤 걸 11개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11개 한 건 아닐 거 그렇진 아니에요? 않고 예. 일단은 저희가 꼭 반드시 이제 지난 21대 반면 교사를 좀 삼았던 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는 대략 한 50% 법사위에서 안건 처리가 됐거든요. 법안이 개정이 되고 처리가 됐는데 지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을 때는 30에서 35% 정도밖에 그 법안 처리를 못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법안이 위원장이 개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꼭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나 또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통일 분야나 경제 분야 이런 데는 여당 몫이다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과 그 가방위원장이 그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 다들 위원장 방망이만 잡고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총선에서 가장 강조했던 이태원 최상병 특검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명품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이채 양명주 건과 입틀막으로 인해서 그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당이 위원장을 가지고 와서 제때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그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만 좀 여쭙는 게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모두 같은 당 출신 혹은 소속이라는 거는 재연 국회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저희가 가반 단독으로 야당이 의석수를 171석을 국민들이 준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가반 의석 또는 다수당이 되지 못한 적은 이번 최초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여권과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라는 의미이고요. 특히 이렇게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펼쳐지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국민들이 지금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익위의 판단, 권익위의 이 명품백 사건을 예. 둘러싸고 아니
정상이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인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는 정부 기관이 지금 백주대단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걸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명품백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 주가 조작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차례 검찰 소환이 있지 않은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고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저희가 대통령께서 석유 탐사와 관련된 발언을 또 그 직접 하셨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그런 입장이나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권한이 있는데,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맡았을 때 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용산의 천병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야 된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려면 운영위원회 역할을 견제하기 위해서, 용산을 견제하고 집권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 당내 상황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북 송금 그렇습니다. 의혹으로.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에 출석을 했었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얘기한 부분, 상당히 언론에 좀 섭섭하고 네. 좀 불만을 표시한 것 같은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의원께서. 일단은 그 사이에 그 해유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결시켜서 보고받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고 네 번째 기소를 한 거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기승전 이재명 죽이기, 야당 정적 제거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실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검증해야 되고 상황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받아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야당 대표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고 그 지적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의 재판을 받고 무죄가 됐는데,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검찰의 무용론, 기소와 를 분리해야 된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라는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검사들의 이런 행태,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희가 이번 29회 때에서 바로 잡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될 특검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 이번 국회에서는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이런 그 무리한 기소는 반드시 이 검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계기로 작동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표적 수사 금지법을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법 왜곡죄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법관, 그러니까 판사 선출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였고, 검찰의 무리한 이제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합법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국민들이 준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이제 당선인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초선 의원들의 그런 의정 활동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21대 때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됐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검찰 개혁을 위한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그런 법 개정, 제정은 당연히 응당해야 될 일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발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개별 발의를 하거나 당론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개별 의원들의 발의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 뜻을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표적수사금지법이나 네.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수사기관 무고죄라든지 혹은 법 왜곡죄 같은 경우 이게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더 촉발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평화부지사 이화영 의원의 증언과 많은 이 모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검찰과 사법부의 이런 무리한 이제 수사, 표적 수사, 구치소 수용자들을 검사실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간행을 금지하는 라든가 판사가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진행된 수사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좀 기각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의원을 재판했던 재판부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전자 뽑기로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런데 주장 아니에요? 사법부. 많은 국민들은 또는 저희 정치권에서 이 검사, 판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국회에 이번에 많이 진출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이제 전자로 이제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장치를 좀 더 보완하겠다라고 저희들은 나서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김현 의원님께서는 재판부 배정에 이게 이 전자 추첨에 의해서 2개밖에 없대요. 다루는 그 재판부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에 그쪽으로 간 게 이거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놓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연이 쌓이면 필연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아함이고 의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재판부 긴피 지청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권리라고 보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재판부가 요즘에 많이 좀 무리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되 그런 점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원님들이요. 그래서 그 안들이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되면 저도 꼼꼼히 보고 공동 발의가 필요하다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연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이제 대선 끝나고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거의 1년 반 동안 이재명 죽이기로 거의 재판을 일주일에 3번, 그다음에 선거 시기에도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을 했고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거가 진행 중일 때는 사실은 재판은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과 그다음에 이 검찰 독재 권력에 대항하려면은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당원들의 뜻이고 그리고 그 당원들의 뜻을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당헌당규 개정도 그런 맥락에서? 네,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헌당규 개정이 한 17개 항목에 해당되는데 한두 개의 논란이 있고 이제 심도 깊은 토론을 당무위원회 했고 오는 17일 날 중앙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논의를 통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물론 우려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 240만 당원들 중에 상당히 적극적인 당원들의 의사개진이 있고 또한 초선 의원들 안에서도 당원권의 권리를 좀 더 신장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독소 조항은 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검찰에 의해서 정치권이 목줄을
쥐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을 반영한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빼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 포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가변적인 상황이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당무위원들 안에서도 그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대표 또한 존중을 해야 된다. 대표의 개인적인 부담 또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사가 존중돼서 그 부분이 통과된다면 대표도 별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을 위한 결정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지엽적이고 간단히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지죠 윤 대통령 네. 보고.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그 김건희 여사 외모에 초점을 둔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까십이라고 봅니다. 너무 간단하시다. 조금만 저희가 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급하고 보도되는 것처럼 예. 그 나라에서 우리 그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발언은 또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왜 그랬는지 특히 그 에코백을 들고 나갔지만 결국 중간에는 또 명품백을 들었다라는 그런 의혹의 눈길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잠행 153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이나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예.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또 아주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6시부터는 YTN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나운서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고요. 저는 그 이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김다연입니다. 제가 무대 위에선 감동을 드리려 노력하는 프로 가수지만 매일 등교하는 학생이기도 한 거 아시죠? 오늘은 운전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린이가 차량 하차 후 횡단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춰주세요. 전멸등이 켜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 보호! 우리 모두 교통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전국 방방곡곡 달려보자구.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마련되었고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지난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가올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좀 기울어야 다니기가 수월합니다. 한낮에는 볕이 굉장히 강한데요. 자외선도 세서 잠시만 걸어도 금방 땀이 나곤 합니다. 아직 용인과 영남 내륙, 전남 북동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그래도 더위가 조금씩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27.6도, 대구 32.8도, 광주는 30.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서 평소보다 더 밀리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넉넉히 필요한데 사고 소식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죽에서 모가, 곤지암 분기점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 구간 20km 정도 밀립니다. 현재 곳곳에서 20km 가까이 밀리는 곳이 많은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8탄 분기점 구간도 긴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경기 광주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나들목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한강 주변에서 양방향 모두 막히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문제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 지을 수 있다며 가능성과 조건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과 표적 수사 금지법 등은 하나같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 뿐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통제의 선봉장이 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특정인을 위한 방탄수단에 매몰되거나 권력 장악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입법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민주당은 이 특검과
사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대상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의혹, 방송장악 관련 의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빈틈없는 진상규명과 민생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민생법안도 차근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있다고 말했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이 아니냐고 묻자 일반 논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고발인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 단계를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드러나는 처분을 따로 한 건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용산 합참청사에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와 함께 올해 상반기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방위본부 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주관한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상황 전파와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화랑훈련 등 민관 군경, 소방 통합훈련을 실시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보장과 비상시 국가 총력전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평양 곳곳에서 푸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어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 광장 연단 주변에 전에 없던 외벽이 설치됐으며 그 안에 무대 형태의 검은색 물체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 묵었던 평양 백화원 영빈관의 입구 주변에도 붉은색 물체가 보인다며 용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포착되지 않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조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했고 살인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진원과 가까이 있던 전남 한빛 원전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빛원자력본부의 지진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추가 여진뿐 아니라 향후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안 지진 당시 한빛원전에는 지진 계측값이 최대 0.018G로 측정됐고 한때 지진 감시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고 비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3도, 습도는 47%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확실한 성능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방송인 안선영입니다. 다름에 같음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다 같음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름 속에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안선영과 함께 다르지만 같은, 모두 다 같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다 같음을 알고 싶다면 한국장애인재단의 다 같음 캠페인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종현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토대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나를 바친 숭고한 희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내일을 기약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헌신을 존중하는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의 기억을 이어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이번 주 승부. 예, 역시 금요일입니다. 아유 참, 전 참 이 음악 들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거기에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 하나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요일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음악과 함께하는 이번 주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금방 따라하시네요. 예,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좀 따라해보고 계세요. 아, 예. 행복하겠습니다. 노력이에요, 노력. 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이에요. 네. 아, 근데 뭐 이게 주말마다 비가 온다 그러니까 내일 또 비 온다잖아요. 아, 그러게요. 뭐 비 좀 왔는데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대지를 조금 시원하게 좀 적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두 분은 비가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뭐 어디 주말에 안 가시잖아요. 방송하시잖아요, 두 분 다. 아, 아니에요. 주말에 좀 쉬어야죠. 아, 쉬세요? 네, 그럼요. 아. 네. 방송 왜 많이 노리고 그래요, 없어요. 김봉신 이사님. 아니, 선거 지나고 여론조사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저는 많이 개편됐습니다. 예, 나가는 방송 뭐 별로 없습니다.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으로 많이 개편이 되셨다는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부터 승자. 한동훈. 와, 네. 승자. 왜요? 국민의힘에 다가오는 7월 23일 전당대회 승자는 벌써 게임 끝났다. 한동훈. 어차피 대표는 한이다 내지는 훈이다. 뭐 해서 어대한, 어대훈 뭐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있는데요. 어대훈이 맞죠. 왜냐하면 어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어대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어대훈이 맞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이 있고 반면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무산되고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단일 지도 체제로 했을 때에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외에 뭐 나경원 그 의원님이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제가 언뜻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페이스북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개헌 뭐 이런 얘기 또 뭐 깜빵에 간다 뭐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댓글이 뭐 1,300개가 넘고 좋아요가 한 4,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참 좋은 분이긴 합니다. 저도 참 밥 잘 사주시는 누님 같은 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라이크 좋아요 이런 게 댓글이 100개가 참 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어떤 정치는 세력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에 과연 현재 잠룡으로 예측되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과연 출마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인 어떤 당선 가능성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훨씬 높은 그런 것이 제 주위에서 보나 아니면 뭐 야당 쪽의 패널들의 말씀을 보나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그 지지세가 좀 비등비등하면서 약간 더 이렇게 싸울 만한 이렇게 돼야 좀 더 흥행이 될 것인데 그런 흥행이란 이른바 컨벤션 효과란 측면에서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지만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위상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번 주에 룰을 단일 지도 체제로 하고 당심 80% 민심 20%로 정한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어떤 룰 세팅이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의 승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꼽았습니다. 근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김봉신 이사님, 한동훈 위원장 5대 한 맞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감으로 따지면은 대표를 하는 건 방금 뭐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분석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건 분석은 정확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이제 큰 변화는 없어요. 대표가 되는 데에는 이제 우세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도 문제다. 왜냐하면 오늘 그러니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15%. 예, 15%.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김봉신 이사님. 저희가 일부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요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섭섭하실까봐 제가 나중에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는 5월달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6%포인트 격차였는데 23대 이제 17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7%포인트 격차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차범위를 이제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참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올 연초에 그거는 회복하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그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15에서 가령 뭐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까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치고 올라올 때 이게 방어가 그렇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신 거는 당대표 관련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직 선거에서는 우세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서는 우세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크게 봤을 때에 그러면 그 승리를 굳힌다고 하면 사실은 당에서의 대권 주자가 얼만큼 이제 각광받으면서 인기 있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분이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약에 격돌한다고 했을 때 이 격차를 얼만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난 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서 좀 빠졌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45%가 지난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43.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 빠지냐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4가 28이 됐거든요.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의 변화이지만 그나마 이제 변동폭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당을 지지하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된 자당을 지지하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그다지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지만 그거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보수 성향이신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명수가 그렇게 대단히 큰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이와 같이 이제 겹치게 되겠죠. 겹치게 되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보다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탈이 있다라는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재명 대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나 저렇게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쪽은 그냥 이재명 대표 쪽은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쪽 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시는 그쪽 분들은 또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교한다면 약간 조금 안 좋아졌다 지난달보다. 그리고 탄탄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도 제 있는 거 느낌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좀 확장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 보수 성향이시지만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짝 이제 바로 빼서 나는 좀 두고 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도 인기 있게 뭔가 이제 메시지를 던지신다든지 이런 좀 확장 전략을 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고 제 느낌에서는 지금 8대1로 결정이 됐던가요? 결정 완전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더 열어도 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분이 당대표 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실 텐데 그냥 확 열어도 상관없었다 하는 생각이 저도 그래요. 7대3이나 8대2나 그게 그거지. 100%에도 뭐. 이왕이면. 그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닌 거. 최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이랑 친하신 모양이에요. 근데요.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특징이 하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보수 정치인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징, 팬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봉신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아까 뭐 이재명 대표와 잘 나갈 때는 한 5% 내에 어떤 그 서로의 지지율까지 붙었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신율의 정면 승부에 나왔습니까? 무슨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까? 기껏 제가 찾아봤더니만 당연히 우리한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김봉신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변화가 생긴 맞습니다. 거예요. 맞고요. 그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페이스북에 가봤더니만 5월달에 한두 개 글을 올렸고 최근에 6월달에 와서 지난 6월 6일 그 현충일 날 글 하나.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글 3개. 요게 단 겁니다. 결국 지난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만 2달이 되도록 언론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달랑 글을 5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 글을 올린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외 활동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한 2% 정도 차이?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이 그 컨벤션 효과를 가장 누릴 수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대표로 나온다? 그럼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이 부분은 따라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그 또 정치 지형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독주 넘어서 의회 독재를 하는 식으로 가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프레임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그 힘이 쌍곡선. 국민의힘으로서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앞으로 어떤 정치적 흐름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갤럽 여론조사 이런 데를 봐도 다른 것 빼고 서울에서의 여론조사의 흐름 제가 봤을 땐 의미 있는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그 전국 흐름 뭐 이재명과 그 한동훈의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의 싸움은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봉신 이사님 승자. 예, 승자. 저는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을 꼽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김영진 의원 하면은 꽤 오랫동안 이제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시절서부터 이제 친화력 있게 서로 이제 접근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된 이후에도 또 뭐 대선 과정 2022년 그때도 굉장히 상당한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됐었던 분 같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주는 아닌데 지난주 말 정도에 뭡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어떤 그 연임 규정이라든지 당원 당규와 관련된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당권 대권과 관련된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 당 내외에 있어서의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입장과는 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놀랍죠. 친명인데. 예, 원조죠. 근데 예, 놀랍죠. 근데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때 이런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지난주도 아니고 이번 주에 제가 승자로 꼽은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 지지도가 그 불과 27인데 지지난주 대비 2%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게 이제 횡보거든요. 그렇지만 보니까 27이라는 숫자가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20주 내에 최하입니다. 20주 내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총선 때에도 30% 초반에서 20% 후반이었긴 하지만 지금 그러면 이와 같이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볼 때에 그러면 어쩌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내외에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당원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하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대한 완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체 국민분들 중에서는 약간
좀 의구심 있는 눈빛으로 좀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그 의장 의원. 후보 그분이 당선자 그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의원식 오히려 이제 됐는데 의원식 의원이 그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느냐고 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오히려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러한 흐름이 막 끌어오르고 있을 때에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하시는 분들,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손을 붙잡고 그분들 목소리를 듣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이와 같이 김영진 의원처럼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김영진 의원의 이런 어떤 다른 목소리 다른 주장. 어떻게 보면 또 쓴소리죠. 이때 보면은 뭐 이빨이 썩는다. 자꾸 설탕 단 것만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 이런 류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목소리를 냈던 김영진 의원이 승자다. 이렇게 꼽았던 겁니다. 그렇죠. 뭐 하여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정성호 의원도 좀 다른 소리를 좀 내고요. 우상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예 책까지 써가지고 그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패자. 네. 이재명. 네, 뭐 전 명확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부패 범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죄에 어떻게 보면은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사람이 본인이 평화부지사로 선임을 했던 이화영과 똘똘 묶어서 같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수원지방법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아마 오늘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또 그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 위증교사 사건 뭐 아무튼 그 김만배 씨 사건 오늘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4개가 서울 그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40km를 가야 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하나 재판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 직장이 여의도가 아니고 서초동 나아가서 분점이 수원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당 대표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시니까 그 한 번 출석하면 보통 몇 시까지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집중 심리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오전부터 해서 뭐 오후 6시까지는 계속 있어야죠. 실제로 지금 쟁점 정리 기일도 하고 뭐 해야 되긴 합니다만 왜 이 사안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패자로 불렀냐 하면은 생각보다 재판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이 이 모든 재판이 뭐 그 이번에 봤더니만 대장동 오늘 사건은 뭐 155차 공판기일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뭐 재판을 판사들이 게으르게 끌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한답시고 검찰에서 불러서 했던 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동의 해버리면 거의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동의 해버리면은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던 모든 사람을 다 법원에 불러가지고 했던 말 또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법자원의 어떤 낭비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그 검수완박의 폐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검수완박의 폐해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선고가 되었고 더불어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했던 증언 내용은 부동의해도 증거 능력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 말은 뭐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금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했던 사안은 이화영의 재판의 공판 기록, 수사 기록 말고 공판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그 증제 1호증부터 쫙 매긴 다음에 이 재판부에 내면은 그거는 부동의에도 증거 능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이화영 재판보다 훨씬 더 빨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그 죄명 자체가 뇌물이고 그리고 재판 자체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번 주에 확실한 패배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공예학교 브이로그. 요즘 학교 끝나면 학교 밖에선 뭐 하냐고요? 야, 나 드럼 치는 거 찍어주라. 함께여서 즐거운 샵 경기공예학교. 유리는 오늘 태권도 수업 들으러 갔고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배우러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운다. 샵 경기공예학교. 원하는 배움 공유해. 생활기록부에도 공유해. 요즘 우리가 배우는 방법. 경기공유학교. 우리 완전 럭키 경기도 교육청이잖아.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주인공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후보를 공모 중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우리 삶 속의 문화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확산하는 데 앞장선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인상과 문화 콘텐츠상, 문화지원상, 신인상 등 총 6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6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부문에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 바랍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매일 수도 없이 부르고 듣고 쓰는 것 이름이지요. 국가보훈부는 작년 6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처와 부,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 안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겠다는 약속과 보훈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담긴 그 의지와 소망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매년 그것도 무려 50개사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성과 대표기업에 선정만 되면 끝? 장관 표창, 투자유치 지원, 저리융자 혜택, 해외 전시 참여 지원에다가 인재 채용 기회, 후속 R&D 지원, 확실한 기업 홍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패자라고 꼽으셨는데 제가 김봉신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그 소속된 정당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을 못하게 하는 작용은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게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수기 때문에. 상수니까 이게 이제 더 높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게 이 사법 리스크 하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게 굉장히 지겨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 리스크 하지만 도대체 이 리스크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이슈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에 상방 압력이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하방 압력도 더 이상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최진영 변호사님의 말씀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 정서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영향 요인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뚜렷하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건지라는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면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이명박 또 이제 김대중 시절에 또 누굽니까? 또 기업인 중에서도 있죠. 이런 대통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한과 접촉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현행 법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전부 다 위법한 내용들은 되게 많다. 사실 그때도 돈을 갖다가 주는 일부 소를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면밀하게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고 법리적으로는 그게 해석이 되는 건지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국내법적 문제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한번 좀 가이드를 주시는 게. 제가 그 가이드 드릴게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의 수호자로서 통치행위로서의 어떤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현대 정주영 회장 한 마리 소 팔아서 남한으로 와서 현대를 일으켰다고 해서 1000배를 갚았죠. 차도 수십 대에서 1,001마리 소를 끌고 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 모두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북 송금했던 문제가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를 행위를 했기에 그러니까 이게 대권 노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면서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 플랜을 하다 보니까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감당을 해주시고. 네, 저는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번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처음에 들어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이번 판결문의 첫 번째 이화영의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뭘 쓰냐면은 이화영이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년 이럴 때 국회의원 하면서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이 있으면서 DJ 정부 때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다치고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교류를 협력을 하면서 돈이 갔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업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그걸 첫 번째 이유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는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도백으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왜 자꾸 북한과의 관계 속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맡겨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경기도 지사로서 대북 사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권을 노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화영의 9년 6개월 판결에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만 민주당을 잃지 않는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약간 과격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봉신 이사님 패자. 제가 패자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 항상 패자를 뭐 얘기할 때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모든 거를 승부로 따지긴 쉽지가 않잖아요. 모지르면 패자가 더 좋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 변호사는 쉬워요. 승패는 병가지 상사여서. 그렇죠. 예, 여론은 언제나 뒤집힐 수 있어서요. 예. 패자가 딱 없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표하는 것은 그게 맞느냐라는 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배운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예전에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최종 상태를 보여줘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참모들도 있고 부처 장관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실에 그렇죠. 청와대에 있었을 때 경험으로 예, 그거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건 일리가 있다. 대통령은 최종 상태에 무엇인가를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발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패자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번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일부 해명을 한다든지 뭐 의혹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세금 찬압과 관련해서는 그 뭡니까 이게 소유공사 측에서 선정했던 당시와 지금이 좀 약간 좀 다르다라는 해명성 발언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액트지오이죠. 액트지오가 이번에 이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대한 이게 영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세 여부는 사실 그거는 상관은 아니에요. 예, 그쪽이 맞아요.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단 한 명이 기업을 만들었다 한들 그건 이상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영세성을 따지는 건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령 지나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홍보를 한달지 뭐 런던 뭐 지부가 어디 이상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그 다른 교수님이 사실은 그 대학의 교수 명단에 있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약간 잡음, 의혹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바꾸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사전에 이런 것들이 검증이 충분히 되고 그 사실 뭐 국가 뭐 100년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대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검증 기관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검증을 좀 액트지오에 대한 검증이죠. 그걸 좀 더 해줬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확고하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로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계속 의혹이 있으니 이게 오늘 갤럽 조사에서요. 이 신뢰감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60이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이 조사에서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뢰한다가 28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분들 중에서 너무 좀 적기는 적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30인데 아니 여기에 그 뭡니까 동해 석유 매장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8에 불과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참 좀 그렇죠. 만약에 신뢰한다가 반반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 동해 석유 매장과 관련돼서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낸 것이 지금은 승자의 원인으로 꼽힐 수도 있고 그러면 승자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의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 더 이거를 면밀히 좀 검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 있는 것만 좀 쓰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각색한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패자다.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기관에 좀 맡겨온 것도 나쁘지 않다. 한 번 더 검증하자. 한 번 더 검증하자.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오면서 신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박한 해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야, 이거 부정적 여론이 60%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니 저는
오늘 저녁에 근데 이렇게 자꾸 MC를 끌고 들어가는 건 아주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건 거예요. 뭐냐면은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로또 사러 갈 거예요. 실제 제가 아는 분이 로또 판매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줄을 선대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로또 되면 좋지만 안 된다는 거 거의 알지만 그렇지만 그거 왜 사는지 아세요? 그거 한 장 사면 일주일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교수님 말씀 맞아요. 제일 바보인 사람이 당첨되기 1시간 전에 사는 사람이 1시간밖에 행복 안 하지만 일주일 전에만 일주일이 그럼요. 행복하죠. 일주일이 행복하죠. 그게 그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의 가능성이 있다. 아니 어떤 광물을 어떤 우리 19세기 말에 49ers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부로 갔을 때에 황금을 쫓아갔을 때에 20% 이상의 어떤 황금을 노다지를 캘 수 있어서 갔을 거라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20%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액트조의 대표의 말씀처럼 다른 나라는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정말 해피해가지고 죽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게 정치적 논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긍정적으로 비전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고 안 된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KTX에도 민주당 반대했고 그 전에 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위험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니까 대신에 당신들 공무원들 몸살이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한번 읽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마이너한 것보다는 큰 흐름을 두고 한번 지켜보는 것. 멀리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올 말이나 내년 초. 자, 김봉신 인사님 승부처. 예, 승부처.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사실은 약간 로또하고 그래서 아니고 꿈을 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좀 황당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금을 캐는 그 확률하고 이게 약간 확률이 좀 달리 해석해야 됩니다. 예. 80%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조금은 달리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10번 열심히 캐면 20% 확률로 얻는다라는 거 20%꼭 얻는다라는 개념이 되면 그럼 파야죠. 그렇죠. 그런데 80%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럼 궁극적으로 완전히 없을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좀 다른 건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승부처를 전업주부로 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전업주부가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이번에 대통령 긍정률이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5%포인트 갤럽 조사에서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전업주부 중에서 이것도 역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45대 4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55로 부정이 굉장히 우세했다가 지금은 똑같이 동률이 됐거든요. 전업주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도대체 왜 이 전업주부들께서 전업주부라고 응답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대통령 긍정률이 좋아졌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방금 그 말씀하신 최인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서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직업별로 봤을 때 전업주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28인데 전업주부 중에 38이에요. 그럼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전업주부 분들 중에서는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종의 이게 이제 로또처럼 허무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이게 잘 돼서 그러면은 국가 경제에 일부 좀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팠는데 이게 상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파는 과정에서 경제를 붕업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긍정평가할 수도 있겠다.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 분들이 그중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번에 대통령 긍정률을 밀어 올렸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승부처냐 그럼. 전업주부님들께서 만약에 실망하시면 그러면 또 빡 빠져요. 네. 보수 성향이신 전업주부님들께서 이와 같이 긍정평가하는 신뢰한다라는 그 어떤 기대감을 가졌다가 갑자기 일거에 이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져서 푹 꺼지면
그러면 진짜 대책 없습니다. 대통령 긍정률.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일부 확산이 된다면 대통령 긍정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대통령 긍정률이 단기적으로 상승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빠지면 전업주부에서 빠지면 그러면 숨고르기로 5%포인트 올라갔다가 이제는 진짜 20%포인트 선을 하향 돌파하나 하는 정도로 푹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승부처는 전업주부이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최진영 변호사님 승부처 1분 동안. 예, 저의 동무대죠.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왜 승부처가 서초동이냐 했을 예. 때 물론 저희 법인이 서초동 교대역 8번 출구입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명운이 걸린 것이 서초동이 되어버렸어요. 여의도가 아니고. 네. 지금은 여의도에서 좀 전에 아까 2부였습니까? 민주당 김현 의원께서 열심히 또 해서 법훼손죄, 검사 무고죄 화이팅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결국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으로 라고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점점 그와 같은 국민들의 인식이 강화될 건데 사법 리스크가 결정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초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백현동, 성남F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증인이 한 5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거 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빠르면은 알겠습니다. 서초동에서 이번 추석 전에는 1심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네요.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올여름 시스템 에어컨 세척은 LG 정품 세척으로 믿을 수 있게. 시스템 에어컨 유지 관리는 온라인 원격으로 신속하게. 고장 예방부터 에너지 절감까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공조 관리 서비스. 정답은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예, 조금 오늘 클로징에서는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근데 어김없이 다음 주 내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주말만 되면 비가 내리는데요. 이제는 비에 익숙하고 그리고 비가요 또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치 있는 바로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